멘트. 초심자는 자신이 좋아하는 시인의 시를 모방하게 됩니다. 초심자가 좋아하는 시인의 시는 하나의 모범이 됩니다. 그 모범을 통해서 시를 만드는 훈련을 쌓게 됩니다. 그러다가 시가 어떤 것이고 시는 어떻게 써야 하는 것이라는 나름대로의 터득을 하게 됩니다. 자, 이 시간에도 시의 개념 파악 그 네 번째 시간입니다. 자, 그러면 이 시간에는 서정시의 발전 과정을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제일 많이 쓰고 있는 시가 바로 서정시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중점적으로 서정시에서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현대시에 나타난 전통적 서정은 어떤 것인가? 지난 시간까지는 근대시에 나타난 전통적 서정을 봤죠. 자, 그러면은 1950년대 이후 전통적 서정의 모습은 구자운, 박재삼, 박성룡 등에서 볼 수가 있고 1970년대를 넘으면서도 전통적 서정의 맥락은 여전히 잘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송수관, 조정권, 정호승 등의 시는 향토적인 자연을 소재로 해가지고 그 안에 살고 있는 한국의 서민의식을 재치있게 형상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먼저 다음 몇 편의 시를 살펴보면서 전통적 서정을 노래한 시들을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밤바다에서 박재삼. 누님의 치맛살 곁에 앉아 누님의 슬픔을 나누지 못하는 심심한 때는 골목을 빠져나와 바닷가에 서자. 비로소 가슴 울렁이고 눈에 눈물 어리어 차라리 저 달빛바다 반짝이는 밤바다에 질정할 수 없는 괴로운 꽃비늘을 닮아야 하리. 천하의 많은 할 말이 천상의 많은 별들의 반짝임처럼 바다의 밤물결이 되어 찬란해야 하리. 아니 아파야 하리. 이윽고 누님은 섬에 떠 있듯이 그렇게 잠들리. 그때 나는 섬가에 부딪히는 물결처럼 누님의 치마살에 얼굴을 묻고 가늘고 먼 울음 울리라. 자, 이 시인은 정한의 정서를 애잔한 가락과 섬세한 언어로 노래함으로써 우리 시의 전통적 서정을 가장 가까이 계승한 시인으로 평가받고 있는 박재삼 시인의 대표작입니다. 그의 시는 남해안 삼천포에서 성장한 소년 시절을 소재로 한 회상 쪽의 작품이 많은데 이 시 역시 소년 시절로의 회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시에서 누님은 한국 여인을 표상하고 있으며 그 누이의 말 못하는 슬픈 사연이 화자의 여린 가슴에 여인의 한을 깨닫게 해줍니다. 그러나 나이 어린 화자는 슬픔을 대신할 수 없음을 알고 밤바다로 뛰어나가며 소리 죽여 흐느낍니다. 그러므로 누이의 슬픔과 화자의 울음은 두 남매의 혈연적 아픔으로 동질화되어서 나타납니다. 누이의 슬픔을 함께 할 수 없는 이 어린 화자는 고사길을 지나 밤바다에 나가서서 눈물 흘리며 달빛에 반짝이는 파도를 바라보고는 누이의 아픔이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빛이나 밤새도록 소리내어 우는 파도처럼 찬란해지고 더욱 아파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누이의 아픔이 소진하여 그 아픔이 아픔으로 극복될 때라야 비로소 편안히 잠들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결국에서 각각 섬과 물결로 비유됨으로써 누이가 섬이 되어 잠들 때 화자는 섬에와 부딪히며 우는 물결이 되는 아름다운 인간적 합의를 이루면서 시적 안정과 표현의 완성을 이루게 됩니다. 감각적이면서 섬세한 시어로 명징한 이미지를 구축하고 있는 이 시는 산문체 형식이면서도
박제산만의 독특한 가락과 효과적인 점층법을 바탕으로 해서 한국적 정한을 짙게 나타내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자, 좋은 시를 우리가 읽어봤죠. 그 다음 한 편 더 봅시다. 산문에 기대어 송수건. 누이야 가을산 그림에 빠진 눈썹 두어 낫을 지금도 살아서 보는가. 정정한 눈물 돌로 눌러 죽이고 그 눈물 끝을 따라가면 지문 밤에 강이 일어서던 것을, 그 강물 깊이 깊이 가라앉은 고뇌의 말씀들, 돌로 살아서 반짝이 오던 것을, 털어는 물 속에서 튀는 물고기같이 살아오던 것을, 그리고 산다와 한 가지 꺾어 스스럼 없이 건네이던 것을, 누이야 지금도 살아서 보는가. 가을산 그림에 빠져 떠돌던 그 눈썹 두어 낫을 기러기가 강물에 부리고 가는 것을, 내 한 잔은 마시고 한 잔은 비워두고 덜어는 잎새에 살아서 튀는 물방울같이 그렇게 만나는 것을, 누이야 아는가. 가을산 그림에 빠져 떠돌던 눈썹 두어 낫이 지금 이 먼물 속에 비쳐 오물. 누이를 애타게 호명하고 있지만은 이 시는 남동생의 죽음에 바치는 비가였습니다. 내 한 잔은 마시고 한 잔은 비워두고 비어있는 맞은편을 망연히 바라보았을 그 사방의 비통함은 짐작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내 한 잔은 마시고 한 잔은 비워두고 비어있는 맞은편을 망연히 바라보았을 그 시방의 비통함은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시인은 무엇보다 죽은 동생의 환생에 대한 강한 희원을 드러내고 있어요. 덜어는 물 속에서 튀는 물고기같이, 덜어는 잎새에 살아서 튀는 물방울같이, 이런 역동적인 문장은 적극적인 환생을 바라는 시인의 마음을 엿보게 합니다. 산문은 속계와 승계의 경계이고 이승과 명부가 갈라지는 경계인 바, 산문에 기대어 생사의 유전을 목도하는 것은 큰 고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생사의 감옥에 갇혀 살아도 죽은 사람은 산 사람의 마음속에서 영생을 살아 이처럼 마음을 절절하게 울리는 노래를 낳았던 것입니다. 자, 이 해설은 문태준 시인이 해설한 내용을 그대로 옮겨왔습니다. 자, 그럼 또 한편 시를 볼까요? 동락당, 조정권. 동락당 대월루는 벼랑 꼭대기에 있지만 예부터 그리로 오르는 길이 없다. 누굴까 저 까마득한 벼랑 끝에 응거하며 내려오는 길을 부숴버린 이. 자, 동락당에 있는 사람은 비록 은자가 아닌 세속인이라고 하더라도 그 세속사 속에서 은자의 삶이 주는 기쁨을 체험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동락당에 있는 사람은 어떤 유혹과 광풍 속에서도 그가 있을 자리를 지킬 줄 아는 사람입니다. 동락당에 있는 사람은 외로운 인생 속에서 외롭지 않을 길을 홀로 하나쯤 만들어 갖고 사는 사람입니다. 동락당에 있는 사람은 자존심이 강하기에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동락당에 있는 사람은 뿌리 깊은 나무처럼 흔들리지 않는 강한 사람입니다. 동락당에 있는 사람은 타인의 눈치에 지배당하지 않는 자유인입니다. 동락당에 있는 사람은 끝까지 나는 나라고 말할 용기와 여유가 있는 사람입니다. 자, 정효구 시인의 해설입니다. 동락당이 뭔가요? 동락당은 경상북도 경주에 있는 조선 중기의 목조 건물입니다. 조선시대 노계 박인노가 지은 가사에 작자가 그 이연적의 유적인 경주 옥산서원의 동락당을 찾아가서 이연적을 사모하는 심애와 주변 경치를 읊은 것이 노계집에 실려 있는데,
자, 이걸 빗대어 지은 시다 생각하면 되겠어요. 홀로 독자 즐거울 낙자 집당자. 홀로 즐기는 집, 자기만이 간직한 즐거움을 간직하고 살 수 있는 집을 가지고 산다는 얘기지요. 자, 그럼 시 한 편 더 보지요. 수선화에게 정호승. 울지 마라. 외로우니까 사람이다. 살아간다는 것은 외로움을 견디는 일이다. 공연이 오지 않는 전화를 기다리지 마라. 눈이 오면 눈길을 걸어가고 비가 오면 빗길을 걸어가라. 갈대숲에서 가슴 검은 도요새도 너를 보고 있다. 가끔은 하느님도 외로워서 눈물을 흘리신다. 새들이 나무까지 앉아있는 것도 외로움 때문이고 내가 물가에 앉아있는 것도 외로움 때문이다. 산 그림자도 외로워서 하루에 한 번씩 마을로 내려온다. 종소리도 외로워서 울려 퍼진다. 자, 이 시는 물가에 홀로 피어있는 수선화를 보면서 모든 존재는 외로워한다는 화자의 깨달음을 수선화에게 얘기하는 형식으로 담아내고 있습니다. 화자는 울지 말라며 외로움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므로 이에 순응하라고 말합니다. 또한 다양한 사례를 들면서 외로움이 인간뿐 아니라 모든 존재가 느끼는 것이라고 범위를 확장합니다. 이렇게 해서 외로움은 누구나 느끼는 보편적인 정서임을 말하면서 이를 수용하고 담담하게 견디면서 살아갈 것을 전달합니다. 이렇게 이 시는 근원적 고독에 대한 성찰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의 전통적 서정시가 현대에 와서 어떻게 자리매김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1950년대 이후, 특히 1970년대 이후 현재까지 독자들을 많이 확보하고 있는 시 몇 편을 여러분들에게 참고로 낭송해 드리고 또 해설까지 해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현대시에 나타난 그 전통적인 서정시의 모습을 보여드렸으니까 우리도 이에 발맞춰서 현대적인 서정시에 중점을 두고 시를 써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우리도 서정시 한 편 지어봅시다. 다만 우리 수준에 맞게 진술적 시어로 쉽게 써봅시다. 잘 써야 되겠다고 고심해도 잘 풀리지 않는 게 시 아닙니까? 아직은 우리 언어로 쉽게 써보자는 뜻입니다. 6월의 산하. 강원도 화천을 갔더니 녹음으로 뒤덮인 6월의 산천이 싱그러운 표정으로 날 맞이해 주네. 광덕 계곡도 보고 무릉도원도 보고 파로호도 보았네. 키 큰 나무, 통통한 나무, 마른 나무, 응달에 뿌리 내린 키 작은 나무, 계곡물에 젖은 풀들까지 모두 가장 싱싱한 옷을 골라 입고 산등성이를 감고 내려오고 있었네. 낙공 울음소리 긴 여운에 숲은 가늘게 물결치더니 메아리 끝자락이 가라앉는 곳에 소나무, 참나무, 오리나무, 다래나무, 참중나무들 오손도손 집성촌을 이루고 있었네. 제 텃밭을 벗어나지 않고서도 모두들 싱싱한 기쁨을 누리는 걸 보니 나도 이제 그만 하산하여 내 자리로 돌아갈 때가 되었나 보다. 화자는 강원도 산하를 보면서 보이는 풍경을 그대로 그림 그리듯 그려냅니다. 우리 금수강산의 그 아름다움이 시를 싱싱하고 풍성하게 장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연에서는 화자가 던지는 메시지로 함축성 있게 시를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세상의 아름다움만 찾아 방황했던 화자가 제자리로 돌아가 정착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도 주위의 풍경을 천착하면서 느낀 감정을 시로 한 편 담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상 마치겠습니다.